자, 368번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뭐가 나왔습니까? 신동엽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라는 제목의 시가 나와 있네. 자, 신동엽,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자, 열망, 이걸 노래한 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봅니다. 신동엽이란 분은 1930년에 태어나가지고 69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짧은 삶을 사셨는데 뭐 지병, 간암인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 작품이 이제 1959년에 등단할 때 쓴, 자, 뭐죠? 처녀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라는 제목으로 후배들이 기념 시집을 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시어가 뭐야? 쟁기지, 쟁기. 쟁기라는 게 뭐지? 자, 묵은 밭을 갈아엎는 거지. 그치? 새로운 땅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쟁기제를 통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겠어? 이 사회의 질서를 다시 한번 뭐 하자? 갈아엎자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고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을 어때? 개혁해 나가자 하는 게 아마도 신동엽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걸 거야. 그래서 후에는 이제 60년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 해서 하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보니까 직설적 어조로 메시지. 직설적, 여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지. 1번은 직설적. 2번은 고전적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자, 직설적 표현이다. 직설적의 반대는 뭘까? 우회적, 간접적, 요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고전적 질서를 통해서, 자, 희망을 노래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는다 이거지. 이미 제목을 보고 선택지를 보면 답이 윤곽이 나와야 돼. 그치? 갈아엎어버리자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 현실이 마음에 들면 갈아엎어? 유지하자겠지. 그래서 답은 사실 보인다라는 거야.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이렇게 돼 있지. 인위와 자연의 대조.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농기구 상정을 통해서 체제개혁. 자, 쟁기라는 농기구를 통해서 체제개혁을 드러낸다. 제목만 보고도 4번은 알 것 같아. 그치? 4번은 알 것 같아. 답은 사실은 보일 거야. 어느 정도. 자, 가보시면.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자, 걷게 주소서도 아니고 걷게 하라. 명령형 종결 어민을 쓰고 있지. 명령문만큼 직설적인 표현은 없겠지. 그럼 뒤에도 또 나오지, 명령문이. 그래서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국경, 탑, 어용, 잘못된 학문으로 세워진 울타리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잘못된 학문의 울타리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찌 보면은 국경하고 탑하고 울타리는 전부 다 뭐야? 우리 인간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요소야. 이 모든 요소를 가래로 밀어서 전부 다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자. 모든 것들을 어때? 쓸어버리자 라고 말하지.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어디로?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자. 개혁하자 이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자, 하여 하늘을 나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바람 햇빛 속에 만 가지 노래로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국경하고 탑하고 어용하게 울타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것은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자, 바람하고요. 노래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자, 사실은 1년과 2년만 보면 이 모든 인위적인 요소를 다 바다로 넣어버리고 만 가지 노래를 새롭게 부릅시다. 이게 주제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보여. 그 다음에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요.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인위적인 집단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들을, 자, 악을 만들어냅니다. 조직은 형식을 강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합니다.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존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 질서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뭐하자? 무너뜨려버리자. 마지막 국경을 타며 1만 년 울타리며 쭉 가래로 밀어 모두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자. 그러니까 결코 과거의 질서를, 자, 유지하자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질서를 뒤집어 엎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은 말이 안 되지요. 오케이? 정답은, 자, 2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369번 한번 보시면, 자, 김영랑이 나왔어. 자, 김영랑, 그러면 여러분들 1930년대 자, 카프 문학을 반대했던
순수문학, 시문학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시의 음악성을 강조하고 이게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독을 차고. 자, 독을 차고라는 시는 김영랑의 시 중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현실 참여적 성격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라고 봐죠. 그래서 자, 화자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독을 차고 무엇과 대결하겠다. 이리승냥이와 자,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리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림에 독을 차고 덤비겠다, 반항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현실 참여적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랬지, 완벽하게 현실 참여적 성격의 시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김영랑이 독을 차고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리승냥이가 내 마음의 순수함을 자꾸 더럽히래. 그래서 독을 차고 싸우겠다 이거라. 이 싸움은, 이 저항은 개인적인 싸움이야. 이육사나 윤동주는 시대적 인시가에서 자, 민족의 광복이나 해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데, 김영랑은 개인적 삶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자, 문인으로서 일제 강점이든 식민지족이든 상관없이 나는 시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일제에서 끊임없이 어때? 체제를 칭송하라는 강요를 받게 돼. 그거에 대한 저항이지. 그래서 개인적 저항이지. 자, 사회적 저항이라고까지는 승화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랑이 시 전체를 아우를 때는 이게 그나마 조금은 현실 참여적 성격의 시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시자 과제에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거 돼 있으니까, 자, 이 시에서 정서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오래전부터 독을 품고 있었어.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이야. 하지만 그 독이 아직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어. 그치? 그 새로운 독이야. 그러자 친구는 그 무서운 독, 자, 그만 버리라고 나에게, 자, 권유한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독이 선뜻, 자, 친구 너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자, 위협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독을 차고 있었더니 금모가 말리는 거야. 독 차지 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너 말리면 내가 너한테 독을 쏴버릴 거야 라고 친구에게 위협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행에 보면은 친구가 한 말이야. 친구가 한 말인데,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말하며 말린다. 그래서 야, 왜 그렇게 모난돌이 정 맞는 데잖아.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80년대 학생운동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학생운동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당해가지고 막 상처 입었을 때 그런단 말이야. 그때는 말이 모난돌이 정 맞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들 사회가 어찌 변하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러니까 자,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하듯이 친구가 그런 거야. 야, 네 독차고 자꾸 자, 옳은 소리 하면은 일본 놈들이 너한테 위해를 가하잖아. 자, 우리 시간 지나고 죽어지면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하고, 자, 5, 6, 7, 8행에는 친구가 나를 만류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뭐라 그래? 자, 허무한, 내 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내 평생, 자, 원망하며 살아왔어. 험한디어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세모. 이리승냥이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할퀴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 이리승냥이가 늘 내 마음을 노리잖아. 그러니 내 차라리 찢어져서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이리승냥이하고 맞서 볼 거야. 그러면서 막음날 외로운 나의 혼을 건지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리승냥이와 싸우겠다, 대결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자, 부정적인 이리승냥이에 대한 대결 의지 요걸 말하지. 저항 정신 이걸 말하지. 자, 이런 저항의 정신을 드러내는 시조를 하나 찾아라 이거네.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 요게 되겠지. 자, 이건 성산문이 자, 거기 세조의 회유에 자, 거절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굶어 죽을진들 어찌 나무를 캐먹고 살았단 말인가. 비록 푸세의 것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나타나니. 무슨 말이야. 세조가 다스린 땅에서 나는 것은 나물 한 포기도 먹지 않으련다 라는 지조와 절의를 말하지. 그래서 세조에 대한 저항 요걸 말하고 있는 1번이 자 정서가 같겠네. 2번은 한호의 시조인데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야야 방석 필요 없어. 낙엽에 앉으면 되지. 솔불 켜지 마라. 어레진달 돌아온다. 야 불 켜지 마. 자 달빛에 마시면 되지. 대신에 박주상체 일망정 없다 말고 나라. 박주 자 거친 술이니까 막걸리에 나물 한 사발이면 족하노라. 그래서 욕심 없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 이거지. 비니무원의 삶. 자 3번은 내 언제 무신하여 님을 속였건 내 언제 무신하게 님을 속였기에 월친환경에 딴 뜻이 전혀 없다. 추풍에 짖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이건 서경덕이가 님에 대한 황진이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자 그거에 대한 답으로 황진이가 보낸 시야. 그래서 자 님에 대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3번은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자 4번은 원천석이 시조지요. 맥수지탄을 노래하고 있네요.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이거지.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부채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4번은 맥주지탄. 369는 정답이 몇 번? 1번 요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370번. 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자 실제로 사평이라는 공간은 전라도 화순 있는데 있는 지명이기도 한데 이 소설에서는 사평역이라는 것은 자 허구의 공간입니다. 상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시 속에서는 자 서민들에 대한 자 연민의 정을 노래하고 있어. 그래서 시골 간이역에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그렇지? 조그마한 서울 KTX 타는 SRT 타는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시골 관역에서 그것도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자 연상이 되지. 우리가 보통 새벽 첫 차를 타는 사람들, 그렇지? 대부분 뭐냐 도시 노동자들. 막차를 타는 사람은 술을 먹고 막차를 기다리는 학생도 되고 술꾼도 되겠지만은 또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기서 사평역에서 막차를 타는 사람 역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서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구절에 대한 풀이니까 읽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자고요. 출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미 시어 자체가 새벽 첫차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새벽을 여는 건데 막차라는 것은 하늘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하강의 분위기로 시작하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 막차가 오지 않는 시골 대합실에 조그만 톱밥 난로가 불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네. 자, 1번 가봐봐.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자,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 비유는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안온한 이거지. 안온한 밑으로 가봐. 안온한이 뭐지? 편안하고 따뜻한 이거지. 편안하고 따뜻한. 자, 시의 분위기가 편안하고 따뜻한가? 여기까지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내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자, 그래서 그 톱밥난로 옆에 그 몸처럼 몇 사람은 졸고 있고 몇은 감기에 쿨럭거리고 있다. 그래서 고단한 삶에 졸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 추운 날씨에 지쳐버려 쿨럭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안온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1번은 안온 어울리지 않네. 그들을 보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뭐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고 싶었다. 이거는 자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 요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내면 깊숙이 한 말들은 가득해도 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 자 속에 마음 하고 싶은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색의 손바닥이라는 건 뭘까? 청색이라는 것은 냉 이미지지. 냉온의 이미지 중에서 냉 이미지지. 그러니까 청색의 파랗게 얼어붙은 손바닥을 겨우 톱밥널레에 녹이면서 자 내면에 있는 말들을 하고 싶었으나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이거지. 결국 고단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네. 그래서 니은 한번 가보면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대조석색이 되는데 청색과 불빛 되니까 불빛은 붉은색이 되니까 자 그걸 통해서 눈 오는 풍경의 서정적 정서, 서정적 밑주고 서정적. 여기서 서정적은 뭐죠? 낭만적 이런 뜻으로 써야 돼. 낭만적 정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자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산다는 건 그만큼 어때? 자 고단하고 힘든다는 걸 알고 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 모두들 눈꽃 체험에 귀를 적신다. 지금 보니까 오래 앓은 자 기침 소리와 자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뭐지? 그만큼 오랫동안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겠지. 자, 지금 보니까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 자, 무례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무례라는 것은 A 범절에서 어긋나는 이런 뜻일 텐데, 이렇게 볼 수는 없더라. 자,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그들을 싣고 또 밤열차는 자 어둠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아까는 어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톱밥 난로에 톱밥을 던져주고요. 지금은 자 그들의 삶에 눈물을 더해주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어때 공감과 연민의 정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화자가 그리하는 지난 때를 느끼는 정서로 화자의 행위가 뭐야? 눈물을 흘리는 행위에다가 자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71 보시면 자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제목은 뭐가 돼? 바다와 나비가 되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이 작품은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보고 세미랑도 보고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371 바다와 나비. 자, 바다라는 것은 새로운 현대 물질 문명의 세계 이거지. 어떻게 보면은 나비에게는 호기심의 공간이지. 그런데 어찌 보면은 객관적으로 아주 냉혹한 현실이지. 자, 나비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무지의 존재고요. 나약한 존재지. 그래서 자, 무지의 존재고 나약한 존재지. 즉 화자의 경험이 나비에 투영되어 있지. 그래서 현대 문명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엿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차가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릴 만큼 아픔만 경험하고 돌아서고 말지. 자, 그래서 아무도 나비에게 바다의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아. 실제 바다는 무서운 공간인데 나비는 무섭지가 않아.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 청무밭으로 착각해서 내려갔다가 어디가 청무밭으로? 바다가 무밭으로 착각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다. 여기서 공주는 뭐라고요? 공주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존재.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존재 이거지. 그래서 나약한 존재. 그래서 3월달 바다는 꽃이 피지 않아 서글퍼 나비열의 새파란 초생딸만이 시리구나. 그래서 바다의 냉혹한 현실에 아파하고 있는 나비 이렇게 되죠. 자, 정답은 몇 번?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입이지 바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고요. 청무밭은 나비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 흰 나비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무서워.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자적 태도. 자, 의지 부족과 방관자적 태도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고요. 더더욱 방관자적 태도는 언급되지 않지요. 그다음에 둘 다 냉 이미지로 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72 보시면 자 이성부의 봄이 나오네. 이성부의 봄. 자, 1번 보니까, 시어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 시적 대상, 1, 2, 3, 4 시적 대상이 다 나오지. 이 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은 뭐지? 봄이지, 봄. 이 시의 대상은 봄이지. 자, 봄은 어때? 어디서 기웃거리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라고 말하지. 그러면 만약에 이육사가 이 노래를 발했으면 이육사에게 봄은 뭘까? 광복이 되겠지. 신동엽이 말했다면 뭐가 될까?
신동엽이 말했자면 민주주의랄지 뭐 통일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근재에게 말하는 봄은 뭘까? 그렇지. 합격증이겠지. 우리 모두에게 봄이 오지. 그래서 여기서는 봄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지. 이성부도 역시 60년대 별하는 시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이렇게 볼 수 있어. 내용 보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요.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때 너는 옵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반드시 옵니다. 당위성을 말하는 거지. 어느 뻘밭 구석이거나 무릉덩이 같은 길거리에서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산을 뚫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라도 온다. 더디게라도 마침내 올 것이다.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고도 나나무로도 미리 알릴 수 없다. 자, 가까스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너는 어때? 모든 질곡을 이기고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야. 라는 당위를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 뭐 민주주의가 반드시 도래한다. 이걸 말하겠지. 이게 지금 60년대, 70년대라면 이승만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이 있다는 아주 암담한 민주주의가 말살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봄이라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무력감이 자, 드러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봄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3번 보시면 자, 뭐가 나왔어?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뭐야? 삽. 그치?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삽이 되겠지. 삽이 어떤 의미를 가져? 노동자의 삶이라는 의미를 갖지. 노동자의 삶. 그래서 평생 삽과 함께 살아온 인생 요게 되겠지. 선생님은 평생 무엇과 함께 살아왔을까? 자, 저문강에 분필을 놓고 이런 의미로 가도 되겠지. 분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때? 강의하면서 살아온 삶 요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삽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삶이야. 흐르는 것이 어찌 물뿐이랴. 우리가 저 물과 같아서 우리 역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다가 우리 삶의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럼 선생님 어때? 분필을 놓고 집에 가서 한 잔의 맥주에 시름을 털어버린다. 이런 의미랑도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쭉 우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한 대의 담배에 하루의 시름을 지우며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평생 삽자루에 맡긴 삶이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 색강 바닥에서 그물에도 달이 뜨는구나. 우리도 저 물과 흐르는 강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된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강가에 와서 삽을 싣고 담배 한 대 피우며 다시 돌아가지. 내일은 어떨까? 또다시 나와서 삽을 싣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또 돌아가겠지. 평생을 어때? 자, 되돌이표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자, 그러면 1번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서 삽을 싣는다. 자, 삼행에도 삽을 싣는다. 그 다음에 밑에 삼행에도 흐르는 물에 삽을 싣는다. 화자는 강물의 슬픔을 받아 먹을 것 없는 사람 마을로 돌아간다. 자, 슬픔도 퍼다버린다. 사행에 나오고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행에 나오고요. 화자는 삽자를 맡긴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압축해 평생 삽과 함께 살아온 삶을 드러낸다. 확인할 수 있겠지. 화자는 강가의 풍경보다는 그 풍경에 어울리는 화자의 비애의 삶을 노래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주경시보다는 주정시가 되겠지. 그래서 경치보다는 정서가 중심이지. 자, 14번을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은 백석의 여승이지. 이 여승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지? 일제강점하에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노래한 시야. 그래서 일단은 일제강점기야. 그 다음에 2번은 제목이 뭐지? 김수영의 눈이야. 이 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지. 정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이거는 어때? 일제강점 이후지. 그치? 그러면 적어도 기억이 니은보다는 자, 앞이겠지. 기억이 니은보다는 앞이 돼야 돼. 그래서 세 개다 보니까 기억이 다 니은보다 앞이야. 이거 가지고는 판단의 근거가 안 돼. 네 개다.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제목이 뭐야? 꽃이야? 좋아. 자신감 좋아. 자, 작가는 누구야?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김소월의 산유화지, 산유화. 산유화. 그러면 김소월의 시가 있고요. 이것도 일제강점기지. 그러면 자, 기억하고 디귿은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해 드릴게. 김소월의 시가 먼저일까 아니면 백석의 시가 먼저일까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 현대시는 김억의 봄은 간다라는 시부터 시작하거든. 김억의 이제 제자가 김소월이고요. 그래서 김소월이 현대시의 초창기에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다리꽃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나오는데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1924년하고 25년에 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백석의 시보다는 한참 앞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지. 껍데기는 가라. 이거는 60년대 자 4.19도 지나고 이게 나오잖아.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19가 지나고 부른 거지. 그래서 자 순서를 보면 자 김소월의 산유화 24년, 그 다음에 기억 백석의 여승 36년, 그 다음에 자 니은의 김수영의 눈, 자 눈 그러면 57년 56년, 그 다음에 껍데기 67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뒷자를 아니더라도 김소월 그러면 20년대, 백석 그러면 30년대, 자 김수영 그러면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 그 다음에 신동엽 그러면 60년대. 오케이? 이렇게 자 가는 겁니다. 자 375번부터서 이제 뭐가 나왔어? 현대 소설이 몇 개가 나왔지. 현대 소설, 그치? 현대 소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호철의 자 달아지는 살들, 이게 이제 이 소설은 자 전후 소설입니다. 전후 소설. 그래서 자 전후 소설이라는 것은 전쟁 이후 전쟁을 배경으로 쓴 거지요. 그래서 자 전쟁 후에 자 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의 아픔을 자 세대의 간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가 아니 소설이 자 달아지는 살들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한번 봐보죠. 여러분들 아마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자 1번 보니까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뭐지? 예사롭지 않은 요것만 밑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게 틀리려면 서늘한 소리는 평범한 분위기, 일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서늘한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자 평범한 삶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지 않니?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치? 우리가 시를 찾고 소설을 모르더라도 이런 자 판단은 가능하겠지. 두 번째, 자 쾅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 후 변화를 촉발한다. 자 이건 뭐지? 변화. 이게 이제 변화가 중심이지. 변화가 아니고 뭐 계속 되는가, 변하는가, 변화. 이건 이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모종의 의미 밑줄. 의미가 담겨 있다. 이 3번도 틀리면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어요. 이런 뜻이 돼야 돼. 이것도 모종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 다음에 4번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의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에 자 기미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의 여운은 자 단선적 구성의 변화. 단선이라는 것은 사건이 하나로 가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단선이 아니라 복선이 되니까. 그래서 자 뭐가 돼? 갈등 해소의 기미. 자 이미 이거는 말이 안 돼. 단선적 구조에다가 변화를 주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거잖아. 근데 갈등이 해소돼? 아니겠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갈등의 해소야. 밑줄거가. 그러면 선택지만 가만히 보더라도 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4번이야. 단선적 흐름의 변화를 줬는데 갈등이 해소돼 버려. 말이 되니? 자 예고편을 해줬는데 이야기가 끝나버려.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4번이 틀릴 거야. 라는 뭐 선입견을 좀 갖고 풀어도 돼. 그래서 자 가보자.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에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이 서늘한 소리 밑줄.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 있으나 야스무리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쾅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 벌겋게 단 새일새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철공소나 대장간은 없는데 쾅당 하는 서늘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이거는 일상적이고
예상되는 소리는 아니겠지. 뭐 우리 집 앞에 대장간이 있다면 자, 늘 바쁜 시간이면 쾅당쾅당 소리를 감내해야 돼요. 이런 정도일 텐데 그런 소리 같은 게 어디선가 들려온다라는 것은 뭐 환청일 수도 있고요. 그치? 또는 뭐지? 비일상적인 소리일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다. 굉장히 먼 곳일 것이다. 꽝당꽝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자, 아주 단조롭지만 그게 어때? 송곳처럼 쑤시는, 마치 아픔처럼 다가오는 소리야.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애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쾅당콩당하는 것은 어떤 심리 상태가 유지된다기보다는 변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겠지. 자, 참 저건 무슨 소리요?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글쎄 무슨 소리까? 정혜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건 술공수 없을 텐데 표정으로만 수긍했다. 쾅당쾅당. 자, 마지막 구절 봐봐. 그 쇠붙이에 쇠망치 두드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새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에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에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은 벽틈 소리를 쪼개고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에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다. 자, 저 소리가 어때? 벽 틈새를 자 파고들고요. 내 가슴에, 우리들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건데, 그러면 이 소리로 어때? 점점해서 사건은 커지겠어, 해소되겠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 복선적인 사건이 복선화되고 갈등이 해소된다는 말은 예상했던 대로 옳지 않겠구나. 비수처럼 들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의 실체를 찾아가겠지. 전쟁이 만들어낸 상처가 이 소리로 형성화되어서 이 가족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오는 게 자, 뭐죠? 이 소리야.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되겠지. 다음에 다음 글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돼 있는데, 자, 황순원의 목놈이 마을에게 나오는데,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 여기서 신둥이라고 나오는데, 신둥이 사실은 이제 방언인데 흰둥이를 말하는 거야. 흰둥이. 목넘이 마을의 개, 이거는 목넘이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평안도에 있는 자 마을인데, 자 뭐죠? 고개 언덕배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 넘어가면은 자 저기 만주벌판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도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즉 떠나는 사람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목넘이 마을을 떠나가야 돼. 그 마을에 자 흰둥이 한 마리가 나타나게 돼. 근데 사람들은 그 흰둥이가 불길한 개라고 하여서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이 이 흰둥이를 자 잡아서 죽이려고 해. 그 상황에서 자, 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자, 가보면, 자, 먼저 1번 봐봐봐.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2번은 신둥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 자, 불은 생의 욕구. 신둥이의. 3번 갓난아버지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건 두려움, 공경, 요걸 말하지, 함부로 하지 못함. 동작 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절가와 갓난이 할아버지는 어때?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넷 중에 하나가 틀리겠지. 자, 내용 한번 봐보자.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에 터진 두 면을 둘러싸고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는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은 신둥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재어들었다. 점점 뒤로 쫓기어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서 불이 켜졌다. 저거는 살아있는 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에 몽둥이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목을 옥죄해 오는 거야. 그러자 흰둥이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어때? 눈에서는 자 광기 어린
불빛이 자 쏟아진다 이런 뜻이겠지. 이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저어들었다.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는 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별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제 이런 새파란 불이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에서 몸이 나는 것이고 여러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자 새끼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신둥이 눈에 나오는 불빛은 새끼마저 살리고자 하는 신둥이의 모성의 이런 정도가 되겠지. 삶에 대한 욕구 되겠지. 자기가 죽는 거는 중요치 않은데 자기가 죽으면 신둥이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죽게 되잖아요. 새끼들도. 그래서 생에 대한 욕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가슴속에 흘러가는 것이었다. 짐승의 새끼라도 어찌 새끼 뵌 것을 참아. 어찌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몽둥이로 내려갈 수 있겠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흰둥이를 잡으러 갔다가 어때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갓난이 할아버지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드러남을 알 수 있어. 그다음에 조금만 더. 이때 누군가 옆에서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의 양옆에 사람들이 욱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있어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한 목소리에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한 소리에 하는 말씀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얼굴을 들입니다. 아즈베이 왜 달해? 아즈베이 왜 달해? 평안도 사투리인데 아저씨 왜 그래? 이런 뜻이겠어. 하는 동장내 절간놈이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어때? 마을 사람들이 포위망을 좁혀가는데 결국 신둥이가 어때? 사력을 다해서 포위망을 뚫고 가는데 갓난이 할아버지 옆을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를 갓난이 알면서도 틈을 내어준 거겠지 사실은. 그치? 그러자 절간놈이 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랬어? 하고 호통치듯이 다그치고 있는 장면이네. 그러면 적어도 절간놈하고 갓난이 할아버지하고는 신둥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방앗간에서 일어나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고 신둥이는 억센 생명에 대한 욕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가 이제 목넘이 마을에 야산으로 가가지고 몸을 들고 새끼를 낳아. 어느 날 저기 갓난이 할아버지가 나무 알아 갔다가 그 신둥이 새끼들을 품에 안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넘이 마을은 나중에 신둥이의 자식들이 이 마을을 차지하게 돼 이거 되거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신둥이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뜻해. 일제강점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면면이 이어지는 생명력을 뜻하고요. 목넘이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이걸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목넘이 마을의 개라는 작품이야. 오케이? 377 한번 가보면 소술상의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시점 문제네. 시점 문제. 그렇죠? 시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술자가 나오겠지. 그치?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소술자가 있고요. 여기에 인물이 나오고요. 이 인물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 그치? 그래서 소술자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작가가 한 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소설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의상의 주제의식을 강화한다. 2번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순사가 있거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거나 그치? 반민특위가 있거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소술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논평은 편집자가 소술자의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코멘트를 해버리는 거야. 이걸 편집자적 논평. 허리가 너무 아프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소술자를 달리하여 소술자가 교체가 돼. 공간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면서 소술자가 바뀌어 이거 되지. 자, 염상섭의 3대 되는데, 자, 3대라는 건 1930년대 서울 중인 계층의, 자, 중인 가정의 흥망성쇠와, 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야. 그래서 조이관이 나오고 일대가, 그다음에 조상훈이 나오고 3대가 조덕기가 나오지. 그래서 3대 얽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덕기는 덕기 동그라미. 자, 내용이 뭔가 봐봐.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을 법하다. 조부 동그라미.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설하지게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볕이 쨍쨍이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다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3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하게 누웠으려니까 잠이 푹푹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두고 이제는 겉으로는 몸도 풀린 것 같다. 자, 덕기는 어쩌면 아침 먹고 잠깐 자기 방에 와서 자, 졸았어. 그래서 벌써 자, 오후 3시에 넘어가고 있어. 그 상황에 밖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어났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자, 내쳐도 묵으라고 하였다마는 모레는 너도 들릴 테냐? 들리면 뭐라 하냐마는 자, 누가 대사를 했지? 끈텀배니까 조부의 못마땅한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로 또 들린다. 이건 할아버지가 한 말이지. 왠지 못마땅한 자, 할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려. 이 소리를 듣고 깬 거지, 덕기가. 그러자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부친 동그라미. 아버지가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구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홀쭉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퇴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 조부가 문을 닫을 때 나가리라고 주저앉았다. 그래서 보니까 삐꼼하게 보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랑 말씀을 나누고 있어. 그래서 막 나가려다가 아니 지금 나가면 괜히 자 싫은 소리 들으니까 자 조용해지면 나가겠다 하고 다시 방에 주저앉았다. 저야 뭐 오지요마는 자 덕기는 붙드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빨리 보내야지요. 이거는 아버지가 한 소리다. 부친의 가냘프고 신경식을 벗어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자 퍽 단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버지의 생김새하고 목소리는 사뭇 달랐다.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 일단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공간 이동 없으니까 소수자 교체도 없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봐봐. 편집자적 논평 있어 없어? 편집자적 논평 없지. 편집자적 논평은 참으로 희한한 3대로구나.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소술자가 덕기의 입을 빌려가지고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거야. 덕기의 입을 빌려서. 그래서 소설자가 덕기의 입을 빌려서 덕기가 보러오는 시선으로 소설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378번 한번 가봐봐. 소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냐면 제목을 알면 좋아. 이게 제목이 뭐지? 378번이 자, 최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지. 치숙. 그치? 치숙 어리석은 숙부 이게 되지. 자, 나라는 소술자가 나오고 자, 내가 바라본 아저씨의 모습이 나오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부분 관찰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 자, 어찌 보면은 자, 차이가 나는 것은 나는 소학교만 졸업했어. 아저씨는 대학까지 졸업했어. 근데 나는 어때? 아주 뭐지? 자, 현실주의자지. 그치? 현실에 자 그대로 적응해서 일본인 가게에 취업해가지고 일본 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자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학교에 자식을 자 보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영합하는 현실주의자의 삶을 살아. 그런데 아저씨는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요. 사회주의 운동한답시고 자 설레발을 치다가 결국은 옥고를 치르게 되고 지금은 병까지 알아서 되려 숙모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벌어본 아저씨는 어떤 거야? 자 현실의 부적응자지. 그치? 이상주의자에 불과하지. 그래서 자 나는 아저씨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아저씨예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실은 누구야? 아저씨가 자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어때? 자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내가 비판의 대상이고요. 아저씨가 긍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내 어리석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내가 보니까 정상적인 아저씨가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바로 최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니까 정답은 몇 번 찾을 수 있어? 4번 찾을 수 있지. 소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즉 나라는 게 소술자인데 나라는 존재가 신뢰할 수 없으면서 자 독자로 하여금 어때?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게끔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만식의 태평천하 반어적 제목이지. 그렇지? 자 운수 좋은 날 반어적 제목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치숙 이것도 반어적 명명이지. 결코 어리석은 아저씨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자 만세전 나오는데 만세전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우리 거기 기본서 문학 중에서 자 가보시면 만세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지? 만세운동 이전의 조선 이거야. 만세운동 이전의 조선. 만세운동 이전의 조선. 만세운동은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 나라는 인물이 자 만세운동 이전의 조선의 현실을 그려내는 장면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세 이전의 조선의 모습. 그래서 이 소설이 발표될 때는 1920년인가 발표됐는 데는 처음에는 제목이 만세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제목으로인가 발표돼서 조선의 모습이 마치 무덤과 같은 공동묘지였다 이거 되는데 자 내가 자 현실 도피의 개념으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자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데 고국에서 자, 전보가 와 뭐 한다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와. 그래서 일본에서 자 배를 타고 자 시몬세계 배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자 부산에서 대구 거쳐 경천지나 대전지나 서울 본가에 와가지고 자 아내를 보고 결국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자 일본으로 떠나가는 과정까지가 자 마치 요로용 소설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자 들어오는 찰나에 배 목욕탕에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자 관찰자적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 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 동그라미 쳐라.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불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으다. 생번이라고 해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의 헌병인데 어찌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강력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요? 할 것 많지. 어딜 가기로 굶어 죽기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곳들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고 힘 안 들이고 하하 표독한 유니하는 수작이었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미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럼 여기서 소술자는 나지.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던 거야. 그 주고받는 말을 듣고 깜짝이는 놀랬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평가.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둑놈 같은 불황배들 술수에 빠져 속아나 먹는 생각을 하자 나는 다시 한번 그 자들의 상판 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간 안 나왔는데 그 오는 배 목욕탕에 이제 목욕하러 갔는데 자 뭐죠?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아. 그래서 돈 버는 게 떡 하나 있죠. 뭐 거기 조선에 들어가 가지고 경상도 저 시골 같은 데 가 가지고 일본의 노동자를 취직시켜 준다고 그들을 데려가다가 일본 기업에 팔면 돈이 쏠쏠하게 생겨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3번 보니까 작품 밖에 소술자 이렇게 돼 있지. 작품 밖이라면 내가 없어야 돼. 이 소설에서는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거니까 작품 밖 소술자는 말이 안 돼. 1번, 3번 버려. 자, 2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다른 인물 그들이지. 시골자지. 그치? 관찰하면서 자, 뭐지? 평가. 협작, 불황배우, 술수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2번이 가능하네. 작품 속의 소술자, 작품에서 교차. 이것도 소술자의 교차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앞부분은 그냥 대화를 관찰자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80번 한번 봐보시면 자 답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있죠. 갈등의 종류 중에 내적 갈등이 하나 있고요. 그치? 갈등의 종류 내적 갈등이 있고요. 외적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 대 사회의 갈등, 개인 대 운명의 갈등, 개인 대 자연의 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개인 대 사회의 갈등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외모와 말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자, 외양과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 간접적 성격 제시의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번,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심리, 초점 인물의 심리. 등장인물 중 하나인 소설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소설하고 있다. 자, 뭐죠? 자, 등장인물 중 하나가 자신의 입장에서 소설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말이지. 이 중에 맞는 게 하나겠지. 그 녀석 동그라미. 자, 박씨 앞에 박씨 동그라미. 인물이 일단 나는 없이 그 녀석하고 박씨만 나왔어.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센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 바지 차림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장갑이었다. 칼칼하게 야인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자. 앞니에 금리 2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이 되어 있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이 신겨지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끝이 펼쳐가고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지? 자, 그 녀석의 사내의 외양 묘사를 보여주고 있지. 옷차림새하고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지. 그 다음에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기 피자인 여기 가로.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기 피자인 박씨는 자, 병역기 피자 여기까지 가로. 이 부분은 박씨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지. 직접 제시 장면이지. 박씨는 대번에 까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예사손님 같지가 않았다. 아, 그래?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이나 될 수 있어? 아이고, 이 양반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어디다 대고 만말이야. 말 조심해. 자, 이거는 그 녀석하고 박씨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앉았던 손님들이 두엇이 거울 속에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했다. 세발대우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를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씨와 김씨도 구석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 말고 몸체만 엉거주춤 돌렸다. 자, 어떤 공간에서 일어난 거지? 이발소에서 아마도 박씨는 자, 이발사인가 봐. 그치, 이발사인가 봐. 그리고 이 이발소에 누가 등장해? 그 녀석이 등장한 거야. 근데 예사롭지 않은 생김새와 말씨를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를 끌면서 그 녀석을 자, 바라보게 되는 거지. 자, 이 상황이야. 자, 개인 대 사회, 사회적 상황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 소설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봐야지. 그 녀석하고 박씨의 갈등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녀석의 외양과 말투를 통해서 자, 예사롭지 않은 성품을 자, 짐작하게 해줘. 그 다음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면 아마도 박씨보다는 그 녀석이겠지. 그 녀석의 심리가 드러나진 않아. 박씨도 심리가 드러나진 않고. 그 다음에 1인칭 없잖아. understand? 381 기억과 유사한 상황. 자, 기억 한번 보니까 뭐야? 저 10개의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임씨가 우리 집에 와서 공사를 해주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해준 거야. 그리고 문득 보니까 그 임씨의 손이 아주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도 임씨가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무슨 말이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씨를 보자 마음이 안타까웠어 이거지.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잖아. understand? 자, 그것과 정서가 같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1번 보시면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새벽은 개벽을 한다. 이거는 자, 아침이 밝아오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거지. 아침 이미지 요걸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산에 피는 꽃은 저만 혼자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새 꽃이 좋아 산에서 산노라네. 이거는 뭐죠? 존재의 고독을 말하는 아까 자, 김소월의 산유화야.
고독한 삶 요걸 주제로 하고 있고요. 3번은 산민인데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소를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남편은 어때? 아침 일찍 산촌에 나갔다가 밭에 나갔다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못하네. 하루 종일 농사에 애를 써야 되지.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겨울물 돌돌돌 길서풀 흘러가고요. 백양숲 사립을 가진 초가집들도 보이고요. 이거는 뭐죠? 김상옥의 사양이라는 시인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요걸 보여주고 있지. 결국 고단한 삶의 가난 이걸 보여주는 주제로 같은 거는 몇 번을 찾아야 돼? 이 문제잖아. 3번 찾아줘야지. 마지막 거 한번 봐봅시다. 최눈의 광장이란 시가 나왔어. 요 소설은 몇 년에 발표된 거? 이거는 1960년 10월에 완성된 거. 그러니까 4.19 혁명을 경험한 최윤이라는 사람이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게 광장이고요. 이건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야. 그다음에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이거 돼 있네. 참 모르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한강에 소년이 온다. 이것도 잘 모르겠지. 그 다음에 염상섭의 3대. 이건 아까 봤듯이 1930년대, 20년대 말부터 30년대의 서울 중산층 사람의 몰락의 과정이라고 그랬지. 이 작품은 31년부터 2년인가에 연재된 거예요. 31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리을이야. 리을. 그 다음에 기억으로 가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찾아내는 거고요.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85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 소년은 온다. 이거는 5.18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로 2014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은 조금 우리가 현대에 가까운 작품이지. understand? 그래서 382번은 정답은 3번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오늘 현대문학까지 열심히 해서 마쳤습니다.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원래고사 풀이 1시간 남짓 되니까 그것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점심 맛있게 먹고 2시에 보도록 합시다.